자, 이제 상법 들어가 볼까요? 296페이지 바로 보세요. 자, 이제 영업양도, 그러니까 상법 총칙에서 뭐 중요한 부분들도 다 출제가 됐지만, 영업양도 보면, 상호 소공 양수인의 책임이 중요하죠. 첫 번째 판결에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소경할 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해서 양수인 도잖아요. 양수인도 같이 변제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양수인 도지 양수인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인이 여전히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고 양수인도 함께 책임지는 거죠. 그렇지만 미 규정이 그러니까 영업 양도는 뭐 포괄 승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업의 포괄적 이전이지만 특정 승계죠. 그래서 이 규정이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 자금과 관련된 피보증인 그러니까 피보증인 누구예요? 주채무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주채무자 지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고 영업 양수인이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채권은 자 이게 중요하죠. 영업 양도 당시 변제기 도래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변제기 도래는 X표해 놓으시고 다만 그 당시까지 발생했던 걸 쳐두시고 성립은 돼 있어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사행위 취소해서 기초기한성 현실화 이런 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제기 도래는 필요 없더라도 성립 발생은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 양도 당시까지 성립을 하고 있어야지 뭐 기초가 있었고 개연성이 있었고 양도 후에 현실화됐을 때 되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이제 그 상호사용 폐지 청구권의 문제죠. 그러니까 상호사용 폐지 청구권 22조, 23조는 이제 사례형 기록형으로 꼭 대비를 해야 돼요. 특히 이제 등기된 상호를 폐지 청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동산 등기, 말소 등기 청구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피고의 그 등기를 말소해달라. 이게 이제 기록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23조는 부호선이잖아요. 부정한 목적, 오인 가능성, 손해 발생의 염려. 이걸 세 가지 입증하는 거죠, 원고가.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부오선의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인 가능성, 부정한 목적, 판례가 개념 정의해줬고 뭐 이것도 있었던 거니까 그 주관식으로 기억해야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두 상호 전체를 관찰해가지고 등등해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인들이 뭐요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주지성 이렇게 얘기하잖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래서 기업의 명성으로 신뢰를 획득할 때 이럴 때 오인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 부정한 목적은 자기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명칭으로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켜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목적에서도 뭐예요? 오인 가능성을 요건을 하죠. 그래서 오인시켜서 부당한 목적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부당한 목적, 오인 가능성, 손해 발생의 염려 이게 세 가지가 223조의 요건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셔서 이제 상호송의 양수인의 책임에서 42조 그 밑줄 친 부분에 이것도 뭐 기존에 있었고 그 사례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양수인의 소송되는 명칭이 상호가 아니라 오코나 영업 표지일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제 상호는 뭐 현대, 삼성 뭐 이런 것들이 상호잖아요. 그럼 이제 뭐 삼성 안에 뭐 삼성전자, 뭐 삼성생명 뭐 이런 거 많죠. 그래서 오코야 뭐 가게 이름이죠. 뭐 식당들 뭐 이렇게 무슨 옥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상호뿐만 아니라 상호는 상인의 명칭인 거고 오코나 영업 표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영업 주체를 나타내는 곳 사용될 때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일반적인 상호 적용과 마찬가지로 다만 뭐예요? 마지막 줄 유추 적용하는 거죠. 유추 적용. 그 다음에 판결지 2번에 이제 상호소경 양수인의 책임은 채무 인수가 있으면 그건 민법상의 채무 인수로 가죠. 그러니까 채무 인수가 없는데 상호를 소경하니까 이제 채권자들을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 영업 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 인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 악의의 채권자죠. 그러니까 뭘 몰라야 돼요? 채무 인수 사실이 없다는 걸 몰라야죠. 그러니까 영업 양도가 됐으니까 당연히 내 채무도 승계했겠지. 그럼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양도를 모르는 게 선의가 아니라 영업 양도가 있었으니까 내 것도 또 안 왔겠지. 그럼 선이죠. 그래서 채무 인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 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채무 인수 사실이 없다는 걸 몰라야지 선이다. 그런 자에 대해서는 상법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악의 채권자는 보호해줄 필요 없으니까요. 물론 입증 책임은 뭐예요? 당연히 영업 양수인이 이 사람은 내가 채무 인수 안 했다는 걸 알았다. 이게 입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가지고 밑줄 친 부분에 채권자가 그러니까 선의 악의는 이제 그 법률행위 당시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죠.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다 알잖아요. 뭐 저 취득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기준으로 선의가 될 사람 아무도 없죠. 그 당시 선이냐 이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밑줄 친 부분에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부터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했으면 그때 선이라는 거죠.
따라서 나중에는 알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소송에서 문제가 되면 야 나는 채무 인수 안 했다. 그럼 그때는 알 거 아니에요. 채무자 채권자가.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는 이 세상에 선의가 있을 수가 없죠. 그 당시 몰랐다 이거고. 따라서 그 당시 몰랐으면은 양수인의 변제 책임이 발생하고 그 나중에는 알 거 아니에요. 아 나중에 저 사람이 채무 인수 안 했구나. 지금은 알겠죠. 소송하게 되면. 그래서 나중에 채권자가 없음을 당연히 알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시 악의자가 되느냐 아니죠. 이미 발생한 영업 양수인의 변제 책임이 소멸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나 법에서 뭐 선의하기는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죠. 뭐 표현대리의 정당화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소송에서는 아 저 사람이 대리권이 없었구나. 지금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몰랐다. 그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항상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밑에 판례도 중요한 게 이제 경험금지 청구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업 양도인이 양도해놓고 바로 길 건너에다가 똑같은 가게 차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취지가 나오잖아요. 두 번째 줄 영업양도 실효성을 높이고 양수인 보호하기 위해서 경업을 제한시켜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죠. 뭐 10년 이런 거. 그다음 뭐 약정하면 20년 어쩌고 돼 있는데 넘어가셔가지고. 근데 영업이 전전양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이 중요해요. 영업양도 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한 정함이 없었을 때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해서 상법상 경업금지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약정 있으면 약정상 청구권, 약정 없으면 상법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근데 가게가 전전양도될 수 있잖아요. 나아가 영업양도 계약에서 경업금지 청구권에 양도 제한 등의 사정이 없다면 이 청구권이니까 채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하는 채 가게가 계속 전전 양도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양수인의 경업금지 청구권은 이게 붙어서 넘어간다는 거죠. 영업재산의 일부기 때문에 영업과 함께 양수인에게 전전 양도되고 그러니까 채권이잖아요. 경업금 청구권은. 그에 수반해서 여기가 중요하죠. 지명채권인 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원래는 통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양도인이 통지하고 넘기지 않죠. 그러니까 뭐예요? 통지 권한도 포함돼서 이전된다. 판례가 이렇게 이론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합수표도 그렇게 봤잖아요. 옛날에 70 몇 년도 전합제 판결이. 그래서 뭐 자기합수표도 지급제시 기간 지나면은 이게 뭐예요? 수표가 아니라 지명채권밖에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자기합수표 지급제시 기간 후에도 그냥 자유롭게 양도하는 건 우리 판례가 이론 구성을 그렇게 해준 거잖아요. 양도 통지, 즉 채권 양도 통지 권능도 포함돼서 넘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죠. 똑같은 취지로 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업금지 청구권도 채권인데 이것을 영업을 양도할 때마다 통지하지 않더라도 통지 권한도 포함시켜서 넘어갔다라고 이론 구성을 한다. 양수인을 보호해줘야 되니까 뭐 지극히 타당한 판례고 최근 판례여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뭐 선택형이라도 반드시 나올 테니까 꼭 좀 정리하시고. 자 상행위로 가서 이게 이제 5년짜리냐 10년짜리냐 소멸시효가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300페이지 첫 번째 판결에 보면요. 상법 46조를 기본적 상행위 또는 영업적 상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 상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딱 한 번만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으로 해야죠. 영업으로. 그래서 영업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 줄 영업의 의미는 뭐예요? 영리 목적 동종 행위를 계속 반복해야죠. 그래서 영리 동감 쳐주시고 그 뒤에 반복 밑줄 쳐도 동감 쳐두고. 그래서 뭐 태어나서 오늘 딱 한 번만 한다. 그건 영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성, 반복성이 있어야죠. 물론 이제 앞으로 반복할 의사라면 오늘이 개업 첫날이어도 영업이죠, 당연히. 그래서 영리 목적의 동종행위 계속 반복 이게 영업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각종 이제 특별법상의 이제 이런 법인들이 있잖아요. 뭐 공사 이런 거, 뭐 대한주택공사, 뭐 이런 광업공사 이런.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이런 이제 중간 법인들이 상인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토지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공익사업법상의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 이렇다고 하더라도 토지공사는 공법인이니까 이런 공법인은 상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상인이 아니면 상해가 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상행위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그럼 이제 판결지 이번에 토지를 매수했는데 이제 하자담보책임 문제되잖아요. 자 그래서 판결지 2번에 가서 보시면 공익사업법상 공공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행위는 사법상 협의 취득은 이제 강제 수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상 매매 성질이 있죠. 따라서 목적물의 하자가 있으면 어디로 가요? 하담으로 가는데 민법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매도인에 대한 하담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산점이 언제예요? 인도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기산점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라는 거고. 그러면 기간은요. 10년이겠죠. 162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주 165번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 사실관계 그대로 나올 수 있죠. 각주 보시면 갑공사가 시행하면서 을등이 소유한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 취득을 했고 그 후에 이제 갑이 합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도해서 등기를 맞춰줬는데 정의 건물 신축에서 땅을 파보니까 앞에서 그 민법에서 똑같은 거 있었죠. 폐기물이 매립됐다. 그럼 이제 하자담보 책임, 채무불이행 경합해서 물을 수 있다는 건 앞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자담보 책임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소멸시효가 문제되는데 뭐 상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밑줄에서 세 줄 내려가 보시면은 갑공사가 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로부터 10년 전에 소가 제기됐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중단이 됐다는 얘기고. 그래서 기산점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0년이다. 뭐 결론을 좀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본문에 올라가셔가지고 특히 이제 상행위가 무효가 돼서 무효 취소가 돼서 부당이득이 될 때 이게 5년이야 3년 아니 5년이야 10년 이하는 기준은 뭐예요? 밑줄 친 부분이죠 오른쪽에 법률 관계를 상거래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으면 5년이고 아니면 10년이고 이건 이제 일반론인데 우리가 이걸 판단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건 뭐 사실 이런 문제들은 뭐 판례가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가지고 이건 신속하게 종료시켜야 된다 또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라 우리가 요즘은 보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거 사실 출제하면 안 되는데 뭐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는 밑줄 친 부분 지금이지만 자 그래서 첫 번째 쪽 올라가셔서 상행위 계약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시효 기간이 적용되지만 상행위 계약의 기초로 이뤄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등등 비춰가지고 자 이걸 기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급부 자체 반환을 구하면 무조건 5년이냐 그렇게 단정적으로 외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급부 자체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뒤에 뭐예요? 등등에 비춰가지고 이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을 때 5년인 거죠. 그러니까 급부 자체 반환을 구하면 무조건 5년이다 이렇게 막 단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판례가 5년으로 받는지 10년으로 받는지 외우시는 거예요. 그게 편해요. 그 다음에 그 판례 마지막 두 줄에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된 보험금. 그럼 뭐 이제 뭐 그 부당이득 반환으로 보험회사가 돌려달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다 이거고. 그 다음에 그 아래 판결에서 판결지 1번에 소멸시효 5년은 일방적 상행위도 상관없죠. 그래서 쌍방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일방적 상행위도 5년의 소멸시효가 되는데 기본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되는 거고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요. 상행위인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도 상사시효 5년이다 이거죠.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도. 그래서 548조의 부당이득의 뭐 특칙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뭐 상사 매매가 됐다. 해제가 되면 그것도 5년이다. 뭐 중요한 판례고. 그래서 판결지 2번에 가셔가지고 상행위 계약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은 원칙적으로 10년인데 밑줄 친 부분에 상행위 계약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급부 자체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급부 자체를 구하는 것 중에서 등등에 비춰가지고 상거래와 같이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으면 5년 아니면 10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된 거는 마지막 두 줄에 상행인 계약의 무효뿐만 아니라 뭐예요? 불성립에 따른 부당이득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민법에서 무효랑 불성립 말씀드렸죠. 무효는 뭐예요? 성립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어요. 불성립은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된 거니까 불성립하고 무효는 다르다 그랬죠. 무효는 성립을 전제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들을 뭐 나오는 판례들의 결론을 좀 알아주셔야 되겠고 넘어가셔서 11월 판결에 이제 민법 760조, 766조 불법 손배잖아요. 불법 손배 소멸시와 관련해서 불법 행위를 한 날과 관련해서는 밑줄 친 부분에 이건 뭐 민법에서 나오는 얘기죠. 가행이란 손해 발생이 현실적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말하고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소멸시효 기산점은 객관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을 때는 당연히 진행하고 몰랐더라도 알 수 있었을 때죠.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안 날일 때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는 10년짜리 즉 불법행위를 한 날이잖아요. 한 날은 알았거나 하고 상관없죠. 그래서 안 날로부터 3년일 때 안 날은 알았을 때뿐만 아니라 알 수 있었을 때도 포함되는데 여기는 10년짜리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날은 안 날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마지막 두 줄에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것과 상관없이 손해가 현실적인 것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 그때로부터 10년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불법 점유를 했다. 그럼 뭐예요? 매일매일 불법 행위가 발생하죠. 그럼 기산점이 하루별로 다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안날로부터 소급해서 3년 이전 거는 소멸하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기록형 같은 데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서 이제 불법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럼 매일매일 이제 불법 손배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에 뭐 10만 원씩 발생을 한다. 그럼 매일매일 발생해서 여기서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 땅을 제가 불법 점유하고 있구나라고 갑이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재기를 할 거 아니에요, 갑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날로부터 소급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3년이다. 여기는 청구하면 안 되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소시가 완성됐잖아요. 소시 완성. 그래서 소멸시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록형 같은 데 대비하셔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안날로부터 3년이니까 3년 전 거는 다 소멸시효가 완성해버린 거죠. 그렇게 계산한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판결지 2번이 그거예요. 불법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각개의 불법 행위를 개별적 특정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마다 별도의 손배 청구권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뭐 불법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하루치마다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채권에 대해서는 발생한 때, 그래서 이제 한 날 10년은 이제 발생한 때 매일매일 발생하죠. 그래서 또 안날을 기준으로 하면 3년인 거고 그 얘기고. 그래서 특히 이제 하루 뭐 불법 행위로 뭐 폭행을 했다고 그거잖아요. 이제 그거 하루 하나 행위인데 불법 점유하고 있다. 그럼 매일매일 불법 행위가 발생하죠. 그래서 하루당 뭐 불법 손배가 10만 원이다.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3년 전 거는 소멸시 완성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판결 3번에 일반 상사시효는 이제 법률행위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행위로 한 채권이니까 뭐 상인이 때렸다고 그게 상행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손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그 아래 판결에 가셔가지고 상법상 유질계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상법은 유질약정이 체결됐을 때 질권 실행 방법 절차에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유질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만 두고 있지. 그래서 그 첫 번째 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사질권에는 유질계약이 된다고만 돼 있지 실행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약정을 하겠죠. 그래서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 설정 계약이 체결됐을 때 방법이나 절차는 뭐 계약서에 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그 담보권 실행 절차. 그래서 뭐 그냥 채권자가 가져간다. 그런 식으로 뭐 약정을 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가셔가지고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해주고 이제 적법하게 체결된 거예요. 그럼 질물인 비상장 주식의 가격이나 상장회사 주식은 뭐 인터넷 들어가면 알 수 있는데 비상장은 가격을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상장 가격이나 산정 방식에 관해서 계약에 정한 바가 없고 그러니까 비상장이니까 거래가 거의 안 되니까는 시장 가격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밑줄 친 부분에 우리가 가담법상의 뭐 처분청산, 귀속청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유질약정을 근거로 처분청산, 이건 뭐예요? 파는 거죠.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자기 받을 돈 있고 남는 거 있으면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거잖아요. 처분청산의 방법으로 질권을 실행할 때 일반적으로 허용된 산정 방식 중 하나를 채택해서 처분 가격을 산정했다면 적법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합리적 가격이 아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뭐 시장 가격은 자꾸 중간 변동하니까 유질계약 약정에 따라서 피담보 채무 소멸 범위나 초과액의 반환, 그러니까 자기 채권 충당하고 남는 거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뿐이라는 거죠. 손해배상 등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 채권자와 처분의 상대방, 즉 그 주식을 산 사람 사이에 처분 행위는 그냥 유효다라는 거예요. 정산만 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아래 판결에서 이제 소멸시효는 일방적 상행위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쌍방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일방적 상행위도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그 다음 거기 상행위에는 기본적, 보조적 다 상관없다고 했고. 그래서 그 두 번째 밑줄 친 부분에 기부자가 상인일 때 우리가 행정법상 기부 체납은 뭐예요? 증여잖아요, 증여. 그래서 기부자가 상인일 때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자 사이에 체결된 기부 체납 약정은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한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하죠. 상인이 행위라면 일단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하잖아요. 따라서 기부 체납 약정에 근거한 채권에는 뭐가 걸려요? 5년이 걸린다. 그 다음에 판결지 2번에 이제 점유를 하면 즉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등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진행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그 기부 체납자에 대한 소유등 청구권이 진행 안 한다. 그래서 이 점유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판결지 2번에 보면
점유란 사실적 지배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건 뭐 민법상의 일반 점유잖아요. 뭐 형법에서도 점유할 때 똑같이 판단하죠. 그래서 물리적 현실적 지배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 방 내 책상 위에 있는 거 내가 지금 밖에 나와 있어도 점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그럼 갑자기 이게 왜 나왔냐면 각주 170번에 뭐 사실관계가 나와요. 자, 각주를 보시면 갑회사가 을 지자체와 체결한 주차장에 관련된 기부채납, 그러니까 토지를 이제 주차장으로 기부채납을 시킨 거예요. 해줬단 말이죠. 그럼 아까 판결지 1번에서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뭐예요? 주차장으로 쓰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거기다 차 세우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갑회사가 을들과 체결한 주차장 기부채납 약정에 이행하기 위해서 주차장 설치해주고 주민들이 무상으로 이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등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을 지방자치단체가 갑회사를 상대로 소위등 소송을 제기했더니 갑회사가 뭐예요? 5년에 소멸시효 완성했다라고 하니까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진행 안 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면 소위등 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안 하잖아요. 그 법리와 마찬가지로 본 거예요. 그럼 이제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고 다만 매수인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면 이제 차는 이제 주민들이 세워놔도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거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공용주차장에서 무료로 주차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판결지 이번에 점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밑줄 친 부분에 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관리 이탁을 통해서 주민이 주차장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해줬잖아요. 따라서 그럼 을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점유했다. 이렇게 봐야죠, 당연히. 그래서 주민들이 점유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뭐 소위등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 안 한다라는 중요한 판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본문에 올라가셔서 뭐 저기 변호사, 법무사 다 상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의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의료법에 등등을 비춰보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인이라고 볼 수 없죠. 따라서 의사가 의료기관에 갖는 등등 채권도 보수채권 이런 것도 상사채권 아니다. 그 일반 민사로 간다는 결론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판결에서 5년의 소멸시효는 일방적 상행해도 된다 그랬어요. 밑줄 친 부분에 매매가 상행에 해당될 때 매매계약으로 직접 생긴 채권, 뭐 매매에 따른 뭐 소위등 청구권, 뭐 매매대금 청구권 뿐만 아니라 매도일의 체불이나 하담에 기한 매수인의 손배채권에 대해서도 이게 동일성이 있잖아요.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그래서 아까 그 하담도 아까 나왔잖아요. 10년이냐 5년이냐. 그 다음에 공익사업법상의 협의취득은 매매라고 그랬어요. 협의취득이기 때문에 사법상 매매로 보죠. 따라서 상인이 매도하기로 체결한 매매 계약은 일단 뭐예요?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이 되고요. 협의취득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상인이 뭐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 주체에게 토지를 팔았다. 그것도 상행위로 추정이 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마지막 세 줄에 당사자 일방이 상인일 때는 협의취득으로 체결된 매매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보조적 상행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셔서 보통 이제 그 사업 뭐 투자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내가 무슨 회사를 차려서 주식회사 조그맣게 하는데 너 투자해라. 그러면 이제 주식 줄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 돈을 망할까 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회사 망할 것 같으면 내 주식을 사줘라 이렇게 약정을 하는 거죠. 내가 투자할 테니까 내가 뭐 5억 원어치 투자를 하고 내 주식 받을 텐데 나중에 회사 망할 것 같으면 내 거 사줘라라고 약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뭐 이제 그런 조치를 좀 취해놔야 되니까 뭐 그래서 나온 판례인데요. 판결지 1번에 투자 관련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그러니까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걸 팔기가 어렵잖아요, 주식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 시간이 지나가지고 사업이 잘 안 되고 할 것 같으면 야, 내 거 사줘라 이렇게 하려고 미리 약정을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주식에 관련된 매매계약 체결을 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주식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죠.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형성권. 그래서 일종의 형성권.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형성권이 계약을 통해서 성립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정을 하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불안하니까 나중에 뭐 회사 망하면 투자자는 자기가 회수를 못 하니까는 망할 것 같으면 이제 내가 주매청 행사하겠다. 이런 약정을 한 거죠. 이와 같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형성권이 주매청의 행사 기간도 다 제척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척 기간의 제도적 취지는 뭐예요? 그 아래 줄 법률 관계의 조속한 안정. 이게 제척 기간의 제도적 취지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제척 기간이 몇 년짜리냐? 그거는 이제 계약의 내용을 따져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법률 관계 조속의 필요성 정도는 계약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게 5년짜리냐 10년짜리냐는 따져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그래서 판결지 2번에 가서 보시면 그래서 판결지 2번에 상행위 투자 관련 계약에서 투자자가 약정에 따라 실행해가지고 주식을 산 다음에 그러니까 투자하고 주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투자자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경우가 실제로도 많은데 그래서 쭉 내려가서서 밑줄친 부분에 상행위 투자 관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매청 행사하면은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죠. 근데 상대방은 주식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상행위가 되고 따라서 상사 시와 관련된 상법을 유추해서 5년의 뭐에 걸린다고요? 제척 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년은 됐고 그럼 기산점이 문제가 되겠죠. 한편 투자 관련 계약에서 의무 불이행이 있을 때 투자자가 형성권이 매수 청구 행사했다고 정했으면은 당연히 뭐예요? 의무 불이행 시 그 아래 세 번째 줄 의무 불이행이 있을 때부터 기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니까 뭐예요? 그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당사자 합의로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형성권이 생길 수도 있다. 그다음에 그 행사 기간은 법률관계에 조속한 안정의 취지상 제척 기간이다. 그러면 제척 기간의 기간은 5년이냐 10년이냐 여기서는 행사를 하게 되면 상행위가 되니까는 5년의 제척 기간에 걸리고 기산점은 의무 불이행이 있을 때로부터다. 이렇게 객관식으로 정리하시고 자 회사법으로 가셔서 308페이지 첫 번째 판례랑 오른쪽 맨 밑에 이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이 최근에 중요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설립이 중요하죠. 사회 설립. 그러니까 법인격 부인은 원래 뭐예요? 법인격 부인은 이제 법인격을 말 그대로 부인시킨다는 거니까 A 법인, 그러니까 상법에서는 뭐 당연히 주식회사가 나오겠죠. A 법인이 뭐예요? 책임의 주체란 말이죠. 책임의 주체. 그래서 A 법인이 책임의 주체인데 얘가 뭐예요? 무자력인 거죠. 회사가 돈이 있으면 회사한테 소송해서 판결 받아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책임의 주체인데 돈은 없고 뒤에다 누구한테 을이 이제 지배주주죠. 지배주. 얘한테 돈이 다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법인격을 부인시켜서 뒤에 숨어 있는 지배주주에게도 같이 책임을 묻겠다. 이게 법인격 부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인격 부인론은 뭐예요? 책임의 주체 자체는 법인인데 얘가 자력이 없으니까 실질 이득 귀속 주체에게도 같이 책임을 묻겠다. 이게 법인격 부인론이죠. 그러면 역적용은 뭐예요? 역적용은 책임의 주체가 을 개인이란 말이에요. 개인. 물론 이제 회사일 수도 있고. 근데 얘가 이제 병회사란 이제 A라고 하죠. A 주식회사라는 그 뭐예요? 사회 설립을 한 거잖아요. 사회 설립.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A 회사를 주고 자기가 뭐가 돼요? 을이 주주가 되는 거죠. 주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을은 지금 뭐 아무런 재산이 없죠. 그래서 이제 역적용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A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게 역적용이죠. 역적용. 그러니까 역적용이 나오면 역적용이다 이 말을 꼭 쓰셔야 되니까 책임의 주체가 법인일 때는 그냥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되는 거고 책임의 주체가 주주인데 주주가 자력이 없으니까 법인에게 묻겠다. 그게 역적용이죠. 물론 얘가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래서 사회 설립이 역적용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을이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을 법인이었는데 들어올 것 같으니까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자기가 주주가 되고 그럴 수 있죠. 뭐 주주는 법인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설립이 역적용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308페이지의 판례가 최초로 역적용이라는 단어를 써줬잖아요. 그래서 그 맨 위에 판시상 파란색 글씨의 첫 번째 부분이 판례가 얘기한 거예요.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파란색 부분에 개인의 채권자가 개인이 설립한 회사에 대해서 부인론의 역적용을 전제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이라고 대법원이 뭐예요? 그 판례에다가 사건 이름을 붙여줬죠. 그래서 역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론은 그대로 쓰시고 역적용이다 이것만 쓰면 되죠. 법인격 부인의 요건에서 뭐 공정요건, 형태 요건 그대로 똑같이 쓰고 역적용이다라는 말만 쓰면 돼요. 근거는 신의 측이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한 별개의 권리 주체니까 당연히 부인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그래서 개인이 혼자 사업하다가 뭐 어떤 그 이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회사를 설립했을 때 사회 설립일 때 역적용이라고 했어요.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형태를 빌리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뒤에 숨어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단, 그게 이제 사회 설립이잖아요. 그럴 때는 법인격을 부인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되면 밑줄 친 부분 내려가서 회사와 개인이 별도 인격 책임을 내세워서 회사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인정할 때는 회사에 대해서 개인이 부담한 채무이행을 청구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배주주의 책임을 회사에게도 묻겠다. 그래서 이건 역적용이죠. 그러니까 사회 설립이 역적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그 취지가 오른쪽에 뭐 판례를 먼저 보죠. 오른쪽 맨 밑에 2월달 판결에. 그래서 판결지 1번의 판시상 보세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해서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이건 뭐예요? 그냥 법인격 부인론이잖아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해서 뒤에 숨어 있는 개인에게. 이건 이제 법인격 부인론이고. 그다음 판결지 2번에 자, 그 판시상 회사에 대해서 회사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이건 뭐예요? 역적용이잖아요. 역적용.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인이 꼭 뭐 자연인만이 아니라 이제 회사일 수도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을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다른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을이 꼭 뭐 개인이 한정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원래 책임의 주체였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이 책임의 주체였는데 뒤에 숨어 있는 지배주주에게 묻는 건 그냥 법인격 부인론이고, 법인격을 부인해서 얘한테 묻는 거고, 반대로 주주가 책임의 주체인데 얘가 돈이 없어서 반대로 회사에게 묻는다. 법인한테 묻는다. 이건 역적용이고, 그래서 사회 설립이 역적용이다. 그래서 을이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회 설립이 역적용이다. 그래서 이제 사회 설립 일순환 때 시험 보셨다시피 최근에 역적용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왼쪽 편 판례가 처음으로 역적용이라는 단어를 써줬어요. 그래서 사회 설립의 법률 관계가 사례로 아주 중요해졌죠. 그렇게 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서 310페이지요. 그러면 특히 사회 설립 같은 경우에 사회 설립에서 을이 뭐예요? A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회사를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A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지만 A 회사에 뭐예요? A 회사의 주식을 자기가 사서 투자를 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을이 갑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A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지만 기존 회사를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기존 회사. 그럼 기존 회사를 이용한다는 거, 기존 회사 주식을 다 사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그 돈이 회사한테 다 들어가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310페이지 메뉴에 자, 개인의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인정되어서 회사에 대해서 개인이 부담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법리,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제 개인이 책임의 주체인데 회사한테 묻겠다. 역적용이잖아요. 역적용의 법리는 채무 면탈 목적으로 회사가 새로 설립된, 그러니까 을이 A라는 주식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동일한 목적, 즉 채무 면탈의 목적으로 기존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 그러니까 뭐예요? 을이 A 회사 주식을 돈 주고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설립뿐만 아니라 기존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고.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판단 기준은 이제 을이 A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이럴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기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된 경우, 그러니까 이건 법인격 부인의 일반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형해화됐을 때, 뭐 남용됐을 때. 그래서 형해화되는 경우, 그 다음에 형해화 정도는 아니더라도 개인이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이럴 때 전부 다 법인격 부인의 직접 적용 또는 역적용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마지막 줄에 채무 면탈 등의 남용 시점, 그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법인격 부인하고 역적용, 법인격 부인도 중요한데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사례 시험에 지금까지. 그래서 이 책임의 주체가 원래 법인이면 지배주주에게 묻는 건 법인격 부인론이고, 반대 경우엔 역적용이고, 근데 특히 역적용에서는 기존 회사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 법인일 수도 있잖아요. 회사가 남의 회사 주식 사는 것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건 사례로 꼭 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08페이지로 다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거의 출제가 안 되죠. 그래서 사례는 당연히 안 나올 거고, 사례는 뭐 100% 주식회사고, 객관식에서 나머지 이제 기타 회사들이 뭐 가끔씩 나오는데 그 몇 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까지 대비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뭐 최근 판례 있는 것만 보죠. 308페이지 맨 밑에 합자 회사는 유한과 무한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한 명 회사는 전부 다 무한이고 합자는 섞여 있는 거죠.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 제도의 목적은 업무집행함에 부적임, 중대한 유무가 있는 업무집행사원을 박탈시킴으로써 장애를 제거한다. 따라서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은 그러니까 이제 얘를 해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성 판결인 거예요. 따라서 판결 확정, 형성 판결 확정 대열이 발생하잖아요. 판결 확정에 의하여 업무집행 권한이 상실되면 당연히 대법권도 자동 상실이고, 그다음에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 사원이 상실 판결로 인해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하면 어떠한 사유 등으로 합자회사의 유일한 책임 사원이 됐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이제 그 판결이 당연히 상실되고 부활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문제가 된 게 한 명 회사는 뭐예요? 한 명 회사는 전부 다 무한 책임 사원이죠. 무한. 그래서 한 명이니까 이제 무한 이렇게 외우시고. 근데 합자 회사는 섞여 있는 거잖아요. 합자 회사는 유한 책임 사원과 무한 책임 사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얘가 한 명이에요. 이제 1인이란 말이죠, 1인. 그럼 얘를 해임시키면은 합자 회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럼 새로 뽑으면 되죠. 그래서 얘 때문에 얘가 없어져서 무한 책임 사원이 없어진다고 해서 부활하느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혼자만 무한 책임 사원으로 살아남는 그렇게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한 명 회사, 합자 회사를 유지시키려면 무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른쪽 2번이 답이죠. 판결지 2번에. 합자 회사에서 업무집행 권한 상실 선고받은 무한이 다시 업무집행 대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거치라는 거죠. 자동 부활이 아니라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새로 권한을 부여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무한들로만 업무집행사원 대표사원을 선임하도록 정한 정관 규정도 유효하고 그 후 사정으로서 무한이 1인인 경우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한 명 살아있으면 되니까. 다만 유한의 청구에 따른 판결로 상실 선고를 받아서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다른 무한책임사원이 사망, 퇴사 등으로 얘가 유일한 사원이 됐다.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부활되느냐? 그건 아닌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업무집행 권한 상실한 무한책임 사원이 정관을 근거로 단독으로 선임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버리면 다 탈법행위가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른쪽 마지막 결론이 밑줄 친 부분이죠. 유한책임 사원을 포함한 이때는 뭐예요? 총사원 동의에 의해서만 그 무한책임 사원이 선임될 수 있을 뿐이다. 안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뽑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객관식으로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식 파트로 가셔가지고 첫 번째 판례를 보면 이제 비상장 회사는 거래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판례는 뭐 객관식으로 비상장 주식의 거래에서 주식에 대해서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 거래 실리가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게 없으면은 세 번째 줄 뒤에 뭐 이런 방식들이 있어요. 뭐 시장 가치 방식 뭐 등등으로 한다. 뭐 정도로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민법에서도 지상물 매수청권 행사하면 형성권인데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지 소유권이 바로 넘어가는 건 아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상법에서도 뭐 상환 주식의 상환권,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주식 매수청권의 주식 매수청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지 돈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주주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정관이나 상환 주식 인수계약 등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주주가 회사로부터 상환 금액을 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죠. 그러니까 상환 주식의 상환권을 행사한 후, 그다음 주매청을 행사한 후라도 돈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주주니까 주주 지위에서 뭐예요? 주청거리 취소라든가 이런 거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돈 받기 전까지는 주주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아래 판결에 17년도 전합체 판결이 형식설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와 관계에서 주주권 행사자는 획일적으로 뭐예요? 주주 명부 기재를 가지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 판례를 보면 채무자가 채무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 명부상의 주주로 기재. 뭐예요? 양도 담보한 거잖아요. 대외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취해 준 거죠. 그러면 명부상에 누가 있어요? 담보권자가 있잖아요. 즉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구속하잖아요. 회사 역시 명부상의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죠. 쌍면적 구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주주권 행사의 문제고. 그래서 각주로 내려가 보시면 각주의 밑줄 친 부분에 을에게 채무담보 목적으로 양도했더라도 주식 반환 청구 등의 조치가 없는 한 주주 명부에 을이라고 돼 있으니까 을이 실질적으로 양도 담보권자라고 하더라도 명부상에 을의 이름이 있으니까 을이 회사에게 주주권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을은 여전히 주주이고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다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312페이지 첫 번째 판례가 그러니까 이제 17년도 전합체 판결이 나오고 그게 이제 각주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하도 헷갈려 하니까 대법원이 뭐예요? 정리를 해줬잖아요. 정리를. 그러니까 17년도 판례가 주주 아닌 애를 주주로 인정해 주겠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 주식회사와 관련해서 갑이 실질 주주란 말이죠. 실질 주주. 얘가 돈 내고 샀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민법상의 명의대여 이런 거 아니 이제 뭐야 명의시타 이런 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을이 형식 주주. 그래서 을이 뭐가 돼요? 명의대여자가 되죠. 명의대여자. 그다음에 이제 갑이 명의차용자. 그래서 주식을 취득하거나 뭐 주식을 뭐 인수하거나 할 때 A 회사의 주주 명부에 뭐라고 쓴 거예요? 주주 명부에 이제 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진짜 주주예요? 진짜 주주는 갑이죠, 당연히. 그래서 갑인데 회사에 대해서 주주권 행사는 누가예요? 을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례가 뭐예요? 이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문제와 실질적 주주로서의 이 귀속의 문제를 구별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진짜 주주는 갑이죠, 당연히. 근데 행사는 네가 을한테 이름을 줬으니까 을이 행사해야 된다. 네가 주주권 행사하고 싶으면 명의훼손을 받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행사자의 문제와 귀속의 문제를 구별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312페이지 첫 번째 판례 보세요. 상법이 주주 명부를 둔 이유는 17년도 판례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논거로 쓰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형식적 획일적 기준에 따라서 효율성 법정 안정성의 취지지 이제 그 뭐 회사 사무 편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련된 회사 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 관계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실질로 가는 거죠. 이게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소유권 귀속 동그라미 쳐두시고 그거 하고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동그라미 쳐두시고 그래서 17년도 전합재 판결은 행사를 판단한 거지 귀속은 아니죠. 그래서 후자 즉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명부상의 기재나 명의계사의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다 이거예요. 17년도 판례가. 따라서 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해 있는 자는 자 이거 뭐예요? 적법하게니까 뭐 주주 명부를 위조하고 이럴 때도 적용되는 판례가 아니죠. 17년도 판례가. 그래서 갑이 이제 네 이름으로 명의에서 좀 하자 이렇게 부탁해서 한 거잖아요. 위조된 건 아니고. 따라서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주주권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쌍면적 구속이잖아요. 명보상의 주주 외에 실질 주주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형식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반대로 명부에 이름이 없는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해도 안 된다. 이건 행사의 문제죠. 그러나 상법은 명부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일 뿐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의계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것까지 바뀐 거 아니죠. 무권리자가 주주가 돼요? 아니죠. 반대로 명의계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질 주주가 권리를 상실해요? 그것도 아니고. 따라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는 그냥 그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민사법의 일반 원리로. 그거와 주주권 회사에 대한 행사 국면은 구별된다. 그래서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소유권, 즉 진짜 주주가 누구냐, 즉 주주권의 귀속이 다퉈질 때는 이건 뭐예요? 행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귀속의 문제란 말이죠. 그때는 실질 주주로 가는 거고 17년도 판례가 이런 데까지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각주로 내려가 보세요. 각주에. 이 사건은 회사인 원고가 명보상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됐던 피고 사이에서 주주권의 귀속이 다퉈졌다.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사가 아니라 귀속이요. 따라서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주주권 행사자의 확정 관련된 17년도 전합제 판결과는 사안이 달라서 형식설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귀속은 실질 주주가 누구냐를 판단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셔서 주주평등 원칙은 강행 규정이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적 권리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히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되죠. 따라서 신주 인수해서 주주지를 갖게 되는 자 사이에 납입돈을 전액 보전, 회사가 주거나 이거 다 주주평등 원칙 위반이니까 그다음에 462조는 배당 가능 이익이죠. 그래서 그런 약정을 하게 되면 이는 이제 그 사람한테만 절대적 보장이어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약정은 이행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이러한 약정의 내용이 주주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 보상을 내용하면 다른 주주는 침해하잖아요. 따라서 주주 자격 취득 전에 체결됐든가.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식 사면 내가 보장해 줄게. 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다음 신주 인수 계약과 별도 계약으로 체결됐다. 뭐 어떤 방식이든 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 주식을 사면 너는 보장해 줄게. 다 무효죠, 당연히. 그다음에 그 아래 판례에서도 뭐 앞에 거는 그냥 조문이잖아요. 회계장부 열람 등사의 뭐 조문 내용이고 됐고요. 쭉 내려가셔서 그러니까 회계장부를 봐야지만 알 수 있으니까. 밑줄 친 부분의 결론을 소소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산 청구권은 회사에 대해서 통합도산법상의 회생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배제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회사 서류를 봐야지 뭐 채권자들이 청구하고 하니까. 그래서 회사한테 회생 절차가 떨어지더라도 보여달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다만 그게 이제 회계장부 열람 등사에 부정한 목적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건 뭐 일반 법리잖아요. 그래서 각주에 내려가셔서 마지막 밑줄 친 부분에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 목적을 위해서 회사에 대해서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주주가 회사의 회생을 방해할 목적, 그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정당한 목적이 없으면 그건 거부할 수 있고 당연히. 그래서 회생 절차 진행 중이니까 안 보여준다. 그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부정한 목적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정한 목적 때문에 청구하는 것이어서 안 보여준다라고 해야지 지금 회사가 회생 절차 진행 중이니까 안 보여준다. 이건 정당한 이유가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임시 가처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저 집행법에서 이런 거 뭐라고 했어요? 만족적 가처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안 소송으로 달성하는 것을 가처분 단계에서 달성하는 만족적 가처분의 일종인데, 자, 첫 번째 판례를 보면 가처분에서 특정 장부나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를 허용했다면 그게 뭐예요? 회사가 갖고 있으니까 보여주라고 판사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가처분 결정 단계에서 이미 가처분 신청권자가 뭘 입증한 거예요? 그 서류가 지금 회사한테 있으니까 나 보여주세요. 판사님이 보니까 회사한테 서류가 있단 말이죠. 그럼 보여줘라라고 한 거잖아요. 보여주라고. 그럼 이제 이미 가처분 결정이 났다는 건 회사가 서류를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해당 장부 서류가 존재하는 사실이 소명되었음을 전제로 판사님이 가처분 내려줬겠죠. 그러니까 가처분에 기초한 강제 집행, 가처분도 이제 안 보여주면 강제 집행할 거 아니에요. 단계에서 채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판사님이 가처분에서 니네 회사가 갖고 있으니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가 됐을 때는 회사가 가처분 채무자가 가처분 날 때는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 분실됐다 이런 걸 입증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해야지 이미 신청권자는 가처분 신청 단계에서 입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행 단계에서 분실이 됐다면 그건 채무자가 채무자인 회사가 분실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입증하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아래 7월달 판결에서 판결지 1번은 주식이 넘어가면 뭐예요? 회사 경영권이 넘어가잖아요. 뭐 지배주주가 어차피 회사를 지배하니까.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경영권의 이전은 전부 주식에 양도했다는 부적. 뭐 주식을 팔면 주식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사를 지배하는 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제 판결지 2번이 중에서 별표를 쳐놓은 건데, 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집행법 파트에서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똑같아요. 자, 을이 뭐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다. 그래서 병을 상대로 이제 병이 이제 매도인이고 이제 등기가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소위등 청구권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갑이 이제 을의 채권자인데 요거를 소위등 청구권을 뭐 가압류나 본압류나 뭐 가처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갑의 청구권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보존 처분을 했을 텐데 그럼 이거 뭐라고 했어요? 가압류 해제 조건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기록형 모의에서도 몇 번 나왔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제 이때 을이 병을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했을 때 병은 을에게 소위등 절차를 이행하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을이 혼자 등기를 해가지고 제3자 B한테 뭐 소위등을 해주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집행법에서 보셨다시피 갑은 불법 손배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근데 병의 입장에서는 이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승소 판결 나면 을이 혼자서 등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행소송에서 뭐예요? 저 가압류 가처분 해제 조건부로 난다 그랬잖아요. 해제 조건부. 그래서 이거 모의기록형에서도 몇 번 나왔죠. 그래서 병은 뭐예요? 병은 갑의 가압류가 해제되면 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위등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야지만 판결 주문에 해제 조건부가 나야 을이 이 판결문 들고 등기관한테 가면 등기관이 갑의 가압류가 해제됐다는 증거를 가지고 와라. 그래야지만 갑이 보호가 되죠. 그래서 가압류 해제 조건부, 뭐 가압류 가처분 해제 조건부 소위등 판결이 난다. 이건 뭐 기록형에서 몇 번 나왔고. 근데 그 법리가 뭐예요? 주식 양도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양도 청구권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요지가 똑같아요, 보면. 자, 판결지 2번에 주식 양도 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주식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소위등 청구권의 압류가 됐더라도 앞에 집행법에서 보셨죠? 병이 A한테 소위등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갑이 병한테 불법 손배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를 처분하는 건 막을 수 없죠. 왜냐하면 얘가 가압류가 처분한 건 소위등 청구권이지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병이 A한테 소위등하면 갑은 A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병한테 불법 손배밖에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처분하는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처분을 금지시키는 효력이 없죠. 따라서 주식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채무자 을이 제3채무자 병에게 현실급부 출신만 금지할 뿐이다. 따라서 을은 병을 상대로 주식 양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었음을 이유로 기각시키면 안 되죠. 다만 주권 발행 전 주식이라도 6개월이 지나면 지명채권 양도 방식에 따라서 양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지명채권 양도, 이게 의사진술이고 소위등도 의사진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법리가 적용되죠. 따라서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진술 판결. 그 의사진술 판결에서 소위등 청구도 의사진술 판결이잖아요. 이러한 주식 양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 을은 일방적으로 양수인의 지위를 갖고 병은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단계에서 막아줘야 된다. 그래서 가압류 해제 조건부 법원은 이제 해제 조건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인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해제 조건 판결이 나야 된다. 똑같잖아요, 법리가. 그리고 마지막 밑줄 친 부분에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 이게 뭐예요? 갑하고 병이 동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채권자하고 제3채무자가 동일이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그거 이제 은행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가 이제 B은행에 뭐 정기예금이 있다. 정기예금. 그래서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넣어서 뭐 5천만 원짜리 정기예금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뭐 한 3천만 원 집어넣었다. 근데 A가 갑자기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럼 정기예금을 해약하면 서로 손해잖아요. 은행도 손해고. 그래서 정기예금을 담보로 뭐예요? 담보로 뭐 1,000만 원 빌려줄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정기예금 지금까지 들어간 게 3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한 경우는 이런 경우란 말이죠. 이걸 생각하면 되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거 A가 그 찾을 때 만약에 1,000만 원 못 갚으면 1,000만 원 뭐 공제하고 상기하고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정기 예금을 담보로 B가 일정 부분 줄 수 있죠. 그래서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인 경우는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갑과 병이 동일이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 지위를 겸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7월달 판결을 보면 배당 가능 이익은 이제 추상적으로 그 회사가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이 얼마냐 이걸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462조에 있잖아요. 462조. 그 상법 그 조문 볼까요? 뒤에도 나오니까. 그래서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안에서 뭐 자기 주식도 하고 하죠. 그래서 462조를 보면, 그러니까 이익 배당인데 이익 배당에서 특히 또 이제 뭐 중간 배당 이런 게 또 최근 판례도 있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462조 회사는 대차자금의 순 자산액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한 액, 이게 배당 가능 이익이죠. 그러면 순 자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개념이라고 했어요. 순이란 말은 뒤에서 부채를 빼면 되죠.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개념이 순 자산이에요. 그 순 자산은 뭐로 구성이 돼요? 지금 보신 대로 이제 자본금,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준비금. 그래서 법정 준비금이고, 법정 준비금은 뭐 조문에 있죠. 이익 준비금, 자본 준비금.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 이익이 있고, 미실현 이익. 그 다음에 요걸 빼면은 요게 뭐예요? 요게 배당 가능 이익이죠. 배당 가능 이익. 근데 이 배당 가능 이익이 막 반드시 현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뭐 부동산이 뭐 수십 채 있어가지고, 그 회사들이 뭐 부동산이 있어가지고 장부상으로 계산해 보니까 배당 가능 이익이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예를 들어서 그럼 회사 통장에 현금이 100억이 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부상으로 계산해 보니까는 이 회사의 전체 뭐 순자산이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뭐 이런 거 다 계산해 보니까 배당 가능 이익이 100억이다. 근데 통장에는 뭐 100억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가지고 뭐예요? 이거 가지고 341조에 자기 주식 취득할 수 있고, 그다음 뭐 이익 배당도 해줄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다음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장부상 100억이면 100억이 현금 근데 통장에 뭐 10억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90억을 뭐 사채업자한테 빌려서 뭐 쓰고 이런 건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금이 100억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462조 1항의 순자산에서 1호의 자본금, 그 다음에 2호, 3호 묶어서 법정준비금요. 그래서 2호는 뭐예요? 당해 결산기까지 이미 적립된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그 다음 3호는 요번 결산기 앞으로 적립해야 될 이익준비금. 그래서 2호, 3호 묶어가지고 법정준비금. 그 다음 4호는 미실현이익. 이걸 빼면 뭐예요? 이걸 빼면은 배당 가능 이익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관련해서 조문 보신 김에 3항에 보세요. 1항을 위반해서 이익배당, 즉 위법한 이익배당했을 때 회사 채권자는 배당 이익을 회사에게 반하고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462조 3항이 그 5회인가 6회 옛날에 시험에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브리타 문제를 한번 나왔는데 좀 이따 보시겠지만 최근에 판례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교재로 오셔가지고 314페이지 맨 밑에 배당 가능 이익은 채권자의 책임 재산과 존립을 위한 재산적 기초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 결산기 순자산 보셨죠? 자산 부채를 뺀 순자산에서 자본금 빼고 법정준비금 빼고 거기서 말한 등은 미실현 이익일 거고 공제한 나머지로서 회사가 당해 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 통장에 있는 특정한 현금을 말하는 게 아니죠.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했을 때는 당연히 뭐 취득가액 총액만큼 순자산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배당 가능 이익 가지고 자기주식 취득하니까 이는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기주식 취득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가액 총액이 장부상의 배당 가능 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지 실제로 들어있는 통장에 있는 돈 가지고 취득해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차입금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장부상으로 배당 가능이 100억이에요. 근데 실제로 통장에 10억밖에 없다. 근데 요번에 50억 원어치 자기 주식 취득한다. 그럼 뭐 40억 빌리면 되잖아요. 그게 얘기죠. 그래서 장부상에 실제로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아래 판결에서 이제 뭐 주매청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자기 주식 취득은 두 가지죠. 일단 341조의 배당 가능 이익에 따른 자기 주식 취득, 그다음 341조 2는 특정 목적에 따른 자기 주식 취득인데 거기에 4호의 주매청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341조에서 회사가 배당 가능 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는 방법. 그게 배당 가능 이익에 따른 자기 주식 취득. 그 다음에 두 줄 내려서 341조의 2에서는 특정 목적의 자기 주식 취득이죠. 그래서 특정 목적일 때는 뭐 배당 가능 이익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럼 특정 목적 중에 밑줄 바로 위에 4호에서 주매청. 주주가 주매청 행사하면 회사가 사줘야 되니까.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요. 개정상법에 주주가 주매청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4호에 따라 회사가 제한 없이 즉 배당 가능 이익하고 상관없잖아요.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회사가 특정 주주 사이에서 특정 금액으로 매수하기로 약정. 아까 주매청 뭐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형성권. 약정함으로써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서 주주가 행사할 때 이거는 뭐예요? 341조 2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원칙인 341조로 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341조의 2의 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왜냐하면 4호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거고 당사자 합의로 인정되는 주매청은 341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배당 가능 이익 이런 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만 마지막 두 줄에 개정상법이 요건을 완화시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뭐예요? 상법상의 요건을 못 갖추면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이 돼서 절대 무효가 된다. 뭐 그 얘기죠. 그래서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 절차에 의하지 않는 자기주식은 뭐예요? 무효잖아요. 무효. 그 얘기고. 그래서 특정 목적일 때는 배당 가능이 필요 없는데 특히 4호의 주매청은 상법의 규정상의 주매청이지 당사자 합의로 인정되는 주매청은 4호가 아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341조로 가야 된다.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3월달 판결을 보면 이게 이제 중요한 게 각주 178번 먼저 볼까요? 그래서 그 각주 178번의 판례가 있다가 동일한 취지가 나왔죠. 이것도 변시에서 한 번도 안 나와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각주 178을 먼저 보면 335조 1항 단서는 양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제한하는 방법으로 뭐예요? 정관상 근거를 두어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적 제한만 가능하죠. 따라서 뭐예요? 이 조문이 밑줄 친 부분에 주식 양도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도하고 싶으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라라는 절차적 제한이죠. 따라서 정관의 규정으로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라도 전면적 금지는 안 되잖아요. 5년간 금지 이런 건 안 되죠. 상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따라서 판결지 2번에 회사와 주주 사이에 또는 주주 사이에서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다른 당사자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면 우리 판례는 뭐예요? 그게 이제 103조 위반 이하를 따지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사회 승인을 받는 절차적 제한이 아니라 5년간 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년간 절대 금지가 되죠. 따라서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 부정으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정관으로 해도 무효가 되는 걸 합의해도 당연히 무효다. 그다음 관련해서 그 판결 이유를 보면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은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 역시 아니 전원의 동의라는 건 뭐예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랑 단서의 제한 요건을 가중하는 거죠. 단서는 상법에서 뭐예요? 이사회 승인을 받으라고 돼 있는데 정관에서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엄격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지한 거하고 똑같다. 그럼 본문에 올라가셔서 요게 이제 기준이죠. 그러면 주식 양도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는 상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주주 사이에서 일부 제한 약정을 했는데 약정이 뭐예요? 그럼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가 된다. 그럼 반대 해석하면 뭐예요?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 부정이고 사회 질서에 반하면은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무효니까 뭐예요? 양도해도 된다는 거죠. 양도금지 약정이 무효라는 거니까. 그럼 그건 사안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에요.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의 부정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각주 178번의 관련 판례는 5년간 금지였잖아요. 5년간 금지였기 때문에 5년간 절대 금지니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전면적 부정이잖아요. 5년 동안 안 되니까. 근데 각주 이 판례가 사실관계가 된 각주 177번에서는 마지막 세 줄을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세 줄에 뭐 설립 등기 13년 어쩌고 나오죠. 그래서 주주 구성이 중요하게 변동 제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 주식 양도를 위해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한 협의 조항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 지금 뭐예요?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각주 178번 판례에서는 무효로 받고 각주 177번 판례에서는 유효로 받죠. 이게 왜 그래요? 사실관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순되는 판례라고 하실 게 아니라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이 전면적 부정인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지인데 178번 각주에서는 5년간 절대 금지니까 이건 무효로 봤는데 177번 각주의 사실관계에서는 아까 지금 마지막에 읽었던 부분에 두 줄 올라가 보면 갑해서 하는 존립 기간이 13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면적 부정이 아니라고 본 거죠, 판례가. 그러니까 사실관계 판단이 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명확하게 주겠죠. 뭐 어떻게 전면적 부정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줄 테니까 그건 뭐 고민하실 필요 없고. 그래서 이게 주소가 335조이랑 단서와 관련된 얘기다. 그러니까 정관상 주식 양도 제한은 상법상 이사의 승인을 받으라는 절차적 제한만 가능한데 이제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라 또는 5년간 절대 금지한다. 이런 것들의 문제로서 아주 중요한 판례가 다시 한번 나왔죠. 그다음에 본문 마지막 판결에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주식을 사줘야 되는데 비상장 회사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 매수 가격 결정에 재판에 적용되는 비송사건 절차법은 마지막 줄 직권 탐지에 의하잖아요. 따라서 오른쪽에 당사자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직권으로 조사 선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5월달 판결에서 회계장부 열람 등사는 중요한 권리고 이미 사례형에서도 쟁점이 됐었죠. 근데 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주주 대표 소송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뭐 이사 등이 무슨 사고를 쳤는지 알아야 되니까 회계장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상법에 따라 회사에 비치하는 재무제표 열람만 가지고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주주에게 재무제표의 기초를 이루는 회계장부 서류까지 열람 등사 이게 취지죠. 그래서 엄격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 등사 청구에 붙인 이유를 보고 이제 회사가 이제 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회사가 열람 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보를 판단하거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경위와 목적 등이 구체적 기재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거면 되는 거지 더 나아가서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다. 객관식 지문으로 보시고 따라서 만약에 이런 것까지 기재하라고 하면 사실 뭐 청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얘기고 다만 그 아래 밑줄 친 부분에 이유 기재 자체만 가지고 그게 사실이어도 허위이거나 목적이 부당함이 명백할 때 그럴 때는 이유를 안 붙인 거잖아요. 그때는 뭐 거부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이른바 모색적 증거 소집을 위한 열람 등사도 허용될 수 없다. 이게 이제 민소법에 나온 얘기인데 모색적 증명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뭐 이것저것 다 된다는 거예요. 이유를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청구권자도 모르는데 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A, B, C, D 뭐 해서 이유를 그냥 막 아무거나 되는 걸 모색적 증거 소집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민소에서도 뭐 모색적 증명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모르니까 근데 뭐 하여간 회사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색적 증거 소집을 위한 열람 등사 청구도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알아두시고 그다음 318페이지 가셔가지고 판결지 1번에 주식회사 주주는 주주가 주인이잖아요. 소유자로서 경영의 이해관계를 갖지만 직접 회사 운영은 이사들이 하죠.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총 결의를 통해서 해임하거나 등등에 따라서 이제 뭐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뭐 대표 소송 이런 거 하잖아요.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 주주가 회사의 재산 관계에 대해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주는 직접 제3자 거래 관계, 즉 회사가 어떤 거래하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체결한 거래 계약의 무효 확인에 확인액이 원칙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식과 관련된 얘기 아니라면 따라서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양도 계약 체결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회사의 재산 관계에 직접적 이해관계는 없다. 그래서 이제 주주는 그렇고 그다음 판결 이번에 채권자는 그럼 회사가 망하면 채권자는 돈 못 받잖아요. 그래서 채권자는 회사가 제3자 체결한 계약이 자신의 권리 법적지를 침해하거나 영향을 미친다. 그때는 당연히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채권자는 돈 못 받게 생겼으니까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지만 계약 때문에 회사 변제 자력이 감소되어서 채권의 전부 일부가 만족할 수 없게 될 뿐일 때는 그때는 구체적 직접적 영향받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무효 확인에 확인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확인의 이게 문제로 뭐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로 보고. 그다음 마지막 판례는 뭐 잔뜩 길지만 이제 주주명부 열람 등사는 회사한테 청구해야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명의계에서 대리인을 두잖아요, 회사들이. 그래서 보통 뭐 은행들이 많이 하죠. 뭐 국민의 하나는 이런 애들이 명의에서 대리인을 하는데 그럼 이제 은행에 그 주주명부가 그 복사본이 있더라도 주주명부 열람 등사는 회사를 상대로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뭐 잔뜩 길지만 결론은 그냥 객관식으로 오른쪽에 가셔서 밑줄 친 부분에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상법상의 주주명부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의 보조자 수임인에 불과한 명예훼손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본안 소송도 그러니까 가처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마지막 밑줄 친 부분에 주주는 회사를 채무자로 해서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할 수 있을 뿐이지 명의에서 대리인을 채무자로 해서 가처분 신청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명의에서 대리인이 은행이잖아요, 보통. 그 은행의 주주명부에 복사본을 두지만 이제 원래 회계장부 그 주주명부는 회사가 관리하는 장부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피신청인 그 가처분에서는 그다음 본안 소송에서도 회사를 상대방으로 해야지 명의에서 대리인은 아니다. 그런 거 보시고 자, 기관인데 잠시 쉬었다가 자 10분만 쉬겠습니다.